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연에 푹 빠져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지수이고요. 올해 42살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거든요. 20년간 우리 가족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옆집 아저씨가 사실은 제 딸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찍고 있었어요. 20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철수 씨라고 올해 65살이신 분이었는데요. 제가 22에 결혼해서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부터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2004년에 신혼집으로 이사 올 때도 도와주시고, 딸 서연이가 2005년에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하는 동안 매일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그때 저는 23이었고 남편은 25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혼부부였는데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서연이가 어릴 때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할 때도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출장 중이었는데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리니까 바로 나오셔서 병원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잖아요. 2015년쯤인가 남편 회사가 구조조정하면서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요. 그때도 박철수 씨가 몰래 용돈 봉투를 문 앞에 놔두고 가셨어요. 처음엔 누가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박철수 씨였더라고요. 서연이 학교 행사 때도 그랬어요. 부모가 모두 직장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운 날이면 박철수 씨가 대신 가주셨어요. 제가 서연이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올게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서연이도 처음엔 좀 어색해했지만 나중엔 박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해졌어요. 20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분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 함께 식사했고요. 생신 때도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신문 배달하는 분이 발견했는데 이미 몇 시간 전에 돌아가신 상태였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다들 와서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이런 이웃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읽을 때도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박철수님은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큰 은인이셨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처럼 보살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에 박철수 씨의 먼 친척이라는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집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부산에 살아서 자주 오기 어렵고 박철수가 평생 이지수님 가족만 챙겼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분이 살아생전에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정리라도 제대로 해드려야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서연이랑 함께 박철수 씨 댁에 갔어요. 서연이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올해 19살이죠. 열쇠를 받고 문을 열었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엔 그냥 혼자 사시던 집이라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집치고는 말이에요.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건 저희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인화해서 드린 사진들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걸어두셨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봐, 서연아. 박 삼촌이 우리 사진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좀 이상한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드린 기억이 없는 사진들이요. 서연이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뛰어가는 모습,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 언제 찍으신 건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엄마, 이 사진들 언제 찍은 거예요? 서연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글쎄, 박 삼촌이 언제 찍으셨을까? 기억이 안 나네. 그때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찍으신 사진들이겠거니 했거든요. 정리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이상한 걸 발견한 게 안방 서랍에서였어요. 옷가지들을 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이게 뭐지? 작은 옷가지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서연이 어릴 때 입던 옷들이었어요. 분명히 몇 년 전에 버린 옷들인데 말이에요. 서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서연아, 이 옷들 기억나니? 이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입던 원피스 아닌가요? 분명히 버렸는데. 맞아요. 분명히 버렸어요. 서연이가 너무 작아져서 못 입는다고 해서 재활용품 수거함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박철수 씨가 가끔 우리 집 쓰레기 봉투를 대신 버려주신다고 하셨었어요. 지수 씨가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버리고 올게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때 가져가신 건가요? 하지만 왜요? 왜 버린 옷을 가져가셔서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 거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선한 마음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아마 추억이 아까우셔서 그러셨겠지. 서연이를 워낙 예뻐하셔서 그랬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발견한 건 정말 이상했어요. 옷장을 열었는데 상자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신발 상자만 한 크기의 상자들이 20개 넘게 있었어요. 모두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고요. 첫 번째 상자를 열어봤어요. 2005년이라고 쓰여 있는 상자였는데 그 안에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저희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적 없는 사진들이었어요. 마치 멀리서 몰래 찍은 것 같은 사진들이요. 제가 서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모습,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모습, 서연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 모두 일상적인 모습들인데 분명히 저희가 부탁해서 찍어달라고 한 사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각 사진 뒤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2005년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지수와 서연이 산책, 2005년 6월 3일 오후 7시 지훈 퇴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죠? 두 번째 상자, 세 번째 상자. 계속 열어봤어요. 모두 똑같았어요. 각 연도별로 저희 가족의 일상을 찍은 사진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2010년 상자에서는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사진도 있었어요. 입학식 당일 아침에 저희가 서연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박철수 씨가 입학식에 가신다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서연이가 제 옆에서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서연이 앞에서 당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마 박 삼촌이 우리 가족을 많이 아끼셔서 그러신 것 같아.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하신 거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무리 가족같이 지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상자를 열었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2024년이라고 쓰여 있는 올해 상자였는데 그 안에는 서연이의 최근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 서연이의 모습들이요. 그런데 이 사진들은 정말 이상했어요. 모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교복을 갈아입는 모습, 숙제하는 모습,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모습. 이건 집 안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찍은 거죠? 박철수 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찍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저희 집에는 항상 누군가 있었거든요. 제가 직장에 나가면 서연이가 있었고
서연이가 학교에 가면 제가 있었어요. 남편도 재택근무를 자주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그때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 이거 너무 무서워요. 이 사진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거잖아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서연아, 우리 일단 집에 가자. 나중에 다시 와서 정리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20년간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그 친절한 박철수 씨가 사실은 저희를 그런 식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건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발견했거든요. 집에 와서 서연이를 달래고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여보, 박철수 씨 댁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설마 그럴 리가. 박철수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사진 몇 장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계속 찜찜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이웃이 몰래 사진을 찍는다면 스토킹 초기 증상, 이런 검색어로 말이에요. 검색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피해자의 일상을 지나치게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주 접근한다. 피해자의 물건을 수집한다. 사진을 몰래 촬영한다. 모두 박철수 씨가 하신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정말 가족처럼 지냈는데 설마 그런 의도였을까요? 다음 날 일요일에 다시 박철수 씨 댁에 갔어요. 이번엔 혼자 갔어요. 서연이는 너무 무서워해서 집에 두고 왔거든요. 어제 보지 못한 곳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침실, 부엌,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말이에요. 부엌 찬장에서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은 노트북이 하나 있더라고요. 켜보니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노트북 암호로 입력해봤어요. 열렸어요. 바탕화면에 폴더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지수, 서연, 지훈, 가족, 이렇게 저희 가족 이름으로 된 폴더들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뭐죠? 먼저 지수라는 폴더를 클릭해봤어요. 그 안에는 또 연도별로 폴더가 나뉘어 있었어요. 2005년 폴더를 열어보니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서연이를 낳을 때까지의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병원에 다녀오는 모습, 배가 불러온 모습,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모습, 모두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각 사진마다 파일명이 이상했어요. 지수 임신 7개월 측면, 지수 출산 후 첫 외출, 지수 모유 수유 추정.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 폴더는 더 심했어요. 서연이가 신생아였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모습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돌 때 처음 걸음마하는 모습, 유치원 입학하는 모습, 초등학교 졸업식 모습, 중학교 입학식 모습,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모습까지. 그런데 이 사진들도 모두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저희가 알고 있었다면 이런 각도로 찍힐 수가 없거든요. 특히 최근 폴더들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폴더에는 고등학생이 된 서연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 학원에서 나오는 모습, 모두 서연이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파일명들이 정말 역겨웠어요. 서연 교복 치마 길이 체크, 서연 성장 가슴 발달 확인, 서연 여름 옷 노출 정도. 이게 뭐예요? 이게 정상적인 이웃의 관심인가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확인해 봐야 했어요. 가족,
폴더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일기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워드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매일매일 저희 가족에 대한 관찰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2004년 8월 10일, 새로 이사 온 신혼부부를 처음 봤다. 남편은 키가 크고 여자는 작고 예쁘다. 아직 어려 보인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 2005년 3월 15일, 지수가 오늘 마트에서 바나나를 샀다. 임신 중이라 단 것을 찾는 것 같다. 배가 많이 나왔다.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다. 2007년 8월 22일, 서연이가 오늘 처음 아빠라고 말했다. 지훈이 너무 좋아했다. 서연이의 발달 상태가 양호하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다. 2015년 11월 30일, 서연이가 오늘 첫 브래지어를 했다. 지수가 백화점에서 사와서 서연이에게 입혀주는 것을 보았다.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 같다. 2021년 4월 5일, 서연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이 잘 어울린다. 많이 예뻐졌다. 앞으로 더 자주 관찰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20년간 계속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관찰이었는데 갈수록 내용이 자세해지고 이상해지더라고요. 특히 서연이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정말 역겨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서연이의 신체 변화에 대한 묘사, 옷차림에 대한 평가, 남자친구가 생겼는지에 대한 추측, 마치 서연이를 관찰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2024년 10월 3일, 서연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다. 많이 성숙해졌다. 곧 대학교에 가겠지만 그 전에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지금까지는 멀리서만 봤는데 이제는 한계가 있다. 더 가까이에서 관찰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언제 와요?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요. 응. 서연아, 금방 갈게. 문 잠그고 있어. 전화를 끊고 다시 컴퓨터를 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박철수 씨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관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집 안의 일까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때 바탕화면에 또 다른 폴더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장비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클릭해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망원렌즈 카메라 사진들, 소형 녹음기 사진들,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 사진들이요. 그리고 설치 위치라는 엑셀 파일이 있었어요. 열어보니 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위치, 설치일, 목적, 이씨 댁 거실, 2010년 03월 15일 가족 일상 관찰, 이씨 댁 서연이 방 2018년 08월 20일 성장 과정 관찰, 이씨 댁 부엌 2015년 11월 10일 지수 일상 관찰, 이씨 댁 안방 2012년 06월 05일 부부 생활 관찰, 이씨 댁 화장실 2019년 02월 14일 목욕 관찰. 뭐라고요? 저희 집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화장실까지요?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박철수 씨가 어떻게 저희 집 안의 일상을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는지, 어떻게 서연이의 사생활까지 관찰할 수 있었는지, 저희 집 곳곳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14년 동안, 아니 어떤 건 9년 동안, 어떤 건 6년 동안, 저희 가족의 모든 사생활이 몰카에 찍히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제가 샤워하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서연이가 자고 있는 모습, 남편과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게 다 기록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박철수 씨는 그걸 보면서 20년간 일기를 써왔던 거고요. 너무 역겨웠어요. 속이 메스꺼워서 화장실에 뛰어가서 토했어요. 하지만 더 확인해봐야 했어요.
정말로 저희 집에 카메라가 있는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엑셀 파일에 적힌 위치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먼저 거실부터요. 2010년에 설치됐다고 했으니까 벌써 14년 된 거네요. TV 뒤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카메라가 TV 뒤편 전선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어요. 너무 작고 전선 색깔과 비슷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 없을 크기였어요. 그 다음은 부엌이었어요. 찬장 위쪽을 살펴보니 역시 있었어요. 아주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이 방이요. 서연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심호흡을 했어요. 2018년에 설치됐다고 했으니까 서연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이나 서연이 방 책상 위 선반을 살펴봤어요. 인형들 사이에 작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어요. 정말 정교하게 숨겨놔서 절대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곳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딸이 6년 동안 자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모든 게 다 찍히고 있었다니요. 안방도 확인했어요. 2012년에 설치됐다고 했으니까 12년 동안이나 저와 남편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2019년에 설치됐다고 했으니까 5년 동안 환풍기 근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역시나 있었어요. 아주 작은 구멍 같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제가 샤워하는 모습, 서연이가 목욕하는 모습 모든 게 다 녹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박철수 씨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런 변태적인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그때 서연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6년 동안 몰카에 찍히고 있었다고요. 박 삼촌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사실은 너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앉아봐. 서연이가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서워하며 앉았어요. 박철수 씨 댁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그리고 우리 집에도. 처음엔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박 삼촌이 뭘 어쨌다는 거예요? 서연아, 박철수 씨가 우리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 내 방에도, 화장실에도. 서연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직접 확인했어.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봤던 거야.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해놨어. 서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제가 옷 갈아입는 것도 다 봤다는 거예요? 샤워하는 것도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어요. 20년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철수 씨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그날 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모든 걸 말해줬어요. 처음엔 남편도 믿지 않더라고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박철수 씨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카메라들을 보여주니까 남편도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이야? 20년 동안? 응.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주먹을 꽉 쥐고 벽을 쳤어요. 그 자식이. 죽어서 다행이야. 살아있었으면 내가 직접 죽였을 거야.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다음 날, 저희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들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가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서 처벌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 입증이 결국 사건 접수만 하고 끝났어요. 아무런 처벌도 보상도 없이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모든 카메라를 제거했어요. 거실, 부엌, 안방, 서연이, 방, 화장실, 총 5개의 카메라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제거하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카메라들이 모두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실시간으로 박철수 씨 집으로 전송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은 박철수 씨가 자기 집에서 언제든지 우리 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마이크 기능까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까지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여보, 이거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지 생각해봐. 거실은 2010년, 안방은 2012년. 그럼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계속. 맞아요. 서연이가 5살 때부터 우리 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과거의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씨가 서연이 생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던 것. 서연이가 아플 때마다 어떻게 아셨던 것.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를 어떻게 정확히 아셨던 것.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 설치된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박철수 씨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다는 거예요. 서연이가 열이 날 때, 새벽에 문을 두드렸을 때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을 때도, 서연이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워할 때도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 집에서 나누는 대화를 다 듣고 계셨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박철수 씨한테 고마워할 때마다 응, 다 계획된 거였어. 우리가 더 믿게 만들려고. 정말 치밀했어요. 20년간 우리를 속여온 거였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제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그럼 박 삼촌이 제가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굴 좋아한다고 하는 것도요? 아마 그런 것 같아. 서연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창피해요. 어떡해요, 엄마.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저도 막막했어요. 이 일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20년간 몰카 피해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며칠 뒤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박철수 씨 집을 다시 정리하러 갔는데 지하실이 하나 더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집 뒤편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는 창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가니 정말 소름 끼치는 공간이 나왔어요. 벽 한 면이 모니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5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각각 우리 집의 다른 공간을 보여주는 화면이었어요. 거실, 부엌, 안방, 서연이, 방, 화장실. 각각의 모니터에는 그 공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니터 앞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박철수 씨가 앉아서 우리를 지켜봤던 자리였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모두 우리 가족에 대한 관찰 일기들이었어요. 하나를 펼쳐보니 2023년 12월 15일 오후 9시 30분 서연이가 오늘 친구 민지와 전화통화를 했다. 학교 선배 김민수를 좋아한다고 했다. 처음으로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다. 2024년 3월 20일 오전 7시 지수가 오늘 새로운 속옷을 샀다. 검은색 레이스 브라였다. 남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 같다. 오늘 밤이 기대된다. 읽으면서 토할 것 같았어요. 우리의 가장 사적인 순간들까지 모두 기록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0월 15일 서연이가
곧 대학에 간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관찰하기 어려울 것 같다.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서연이가 자주 가는 카페와 학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야겠다. 그리고 서연이 핸드폰에 추적 앱을 설치할 방법도 찾아봐야겠다. 박철수 씨가 서연이를 계속 따라다니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가 대학에 가도 계속 스토킹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서연이에게 고백해야겠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서연이를 사랑해왔는지, 얼마나 간절히 서연이를 원하는지, 20년을 기다렸다. 서연이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 정말 역겨웠어요. 박철수 씨가 서연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후부터 지켜봐온 아이를. 다행히 박철수 씨가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망정이지. 만약 살아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하실 한쪽에는 또 다른 상자들이 있었어요. 열어보니 우리 가족이 버린 쓰레기들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쓰던 화장품 용기들, 서연이가 버린 노트들, 남편이 버린 옷들. 20년간 우리가 버린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서연이 것들이 많았어요. 서연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 학교 숙제,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DVD들이었어요. 지수 목욕 모음, 서연이 성장 기록, 가족 일상 베스트,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었어요. 20년간 찍은 영상들을 편집해서 DVD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DVD를 깨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연이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서연이는 충격을 받고 며칠간 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분노로 떨고 있었고요. 그 자식이 죽어서 정말 다행이야. 만약 살아있었다면. 저희는 그날부터 이사를 결정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20년간 모든 게 감시당했던 집에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박철수 씨가 다른 집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철수 씨요? 저희한테는 인사도 안 하시던데요. 오직 이 씨네만 챙기시더라고요. 20년 동안 이 씨네만 도와주셨어요. 다른 집은 관심도 없으셨어요. 왜 하필 우리 집만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박철수 씨 집을 완전히 비우는 날이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2004년, 우리가 이사 온 해의 일기였어요. 2004년 8월 5일. 오늘 옆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다. 젊은 부부인데 여자가 정말 예쁘다. 20년 전에 죽은 내 아내 영희와 너무 닮았다. 특히 웃을 때의 모습이. 영희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 박철수 씨가 돌아가신 아내를 저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2004년 8월 20일. 지수를 보고 있으면 영희가 생각난다. 영희와 함께 하지 못했던 신혼생활을 지수 부부를 통해 대리만족하고 있다. 이상한 기분이다. 2005년 2월 10일. 지수가 임신했다. 영희도 아이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지수의 임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내가 영희와 함께 아이를 가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박철수 씨에게 우리 가족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주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착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를 놓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하기 며칠 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박 삼촌이 가끔 이상한 얘기를 했던 게 생각나요. 무슨 얘기? 작년에 제가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을 때요. 박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서연아, 삼촌이 내가 매일 밤 몇 시간씩 공부하는지 다 알고 있어. 정말 대견해. 그때는 그냥 격려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박철수 씨가 서연이에게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암시했던 거예요. 또 있어? 제가 친구랑 싸웠을 때도요. 박 삼촌이 민지랑 화해했니? 어젯밤에 울었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도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씨는 서연이에게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 더 이상한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박 삼촌이 자꾸 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어떤 얘기? 서연이가 많이 예뻐졌네. 이제 진짜 어른 같아. 남자친구 생기면 삼촌한테도 소개시켜줘, 이런 말들이요. 그때는 그냥 친한 어른이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역겨웠어요. 박철수 씨가 서연이의 성장을 그런 식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연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 번은 박 삼촌이 저한테 이상한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제안? 삼촌 집에서 과외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수학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다고. 그런데 조건이 좀 이상했어요. 꼭 저녁 시간에 와야 하고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서연이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다행히 거절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싫어하실 것 같았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서연이의 직감이 큰 화를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이상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뭔가 이상했던 적이 있어. 박철수 씨가 가끔 우리 집 얘기를 너무 자세히 아시는 거야. 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까지도 말이야.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상사랑 다툰 날이면 박철수 씨가 오늘 힘들었죠. 집에 와서 좀 쉬세요라고 하시는 거야. 처음에는 내 표정을 보고 눈치채신 줄 알았는데. 맞아요. 우리 집에 마이크가 있었으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저한테 하는 푸념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박철수 씨가 가끔 우리 집 내부 구조를 너무 정확히 아시는 것도 이상했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서연이 방이 몇 층에 있는지 생각해보니 맞더라고요. 박철수 씨를 우리 집에 초대한 적은 몇 번 없었는데 집 구조를 너무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몰카로 우리 집을 샅샅이 관찰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박철수 씨가 우리 가족의 스케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직장에 나가는지, 서연이가 언제 학교에서 돌아오는지, 남편이 언제 출장을 가는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딱 나타날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집에 없을 때 몰카를 설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박철수 씨 집에 갔어요.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주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하나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우리 가족의 모든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직장 주소, 서연이 학교와 학급, 심지어 우리가 자주 가는 병원과 약국까지 20년간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지수 생리주기 매월 15일경, 서연이 생리주기 매월 20일경. 정말 역겨웠어요. 이런 것까지 기록해놨다니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우리 집 열쇠를 몰래 복사해놨다는 거예요. 수첩과 함께 우리 집 열쇠가 들어있더라고요. 언제 복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박철수 씨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박철수 씨가 몰카를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모두 외출한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카메라를 설치했던 거죠. 생각해보니 가끔 집에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물건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다거나 냄새가 평소와 다르다거나 그때마다 제가 기억을 잘못한 줄 알았는데
정말로 누군가 들어왔다 간 거였어요. 박철수 씨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사생활을 관찰하고 물건들을 만지고 심지어 서연이 방까지 들어갔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현관 자물쇠를 바꿨어요. 비밀번호도 바꾸고 추가로 도어락까지 설치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해봤자 소용없죠. 이미 20년간 모든 게 노출됐는데 이사하는 날 이삿짐 차를 기다리면서 서연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게 있어요. 뭔데? 박 삼촌이 죽기 전까지는 저도 엄마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만약 살아있을 때 알았다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박철수 씨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하긴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저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의 공간이야. 아무도 우리를 지켜보지 않아. 서연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더라고요. 정말 안전한 기분이에요. 남편도 이제 진짜 프라이버시가 생긴 것 같네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20년간 감시당한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가끔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샤워할 때도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되고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새 집에서도 옷 갈아입을 때 창문을 꼭꼭 가리고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엄마, 혹시 여기도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서연아. 여기는 안전해. 하지만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박철수 씨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집 곳곳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검사받았어요. 혹시 숨겨진 카메라나 도청 장치가 있나 해서요. 다행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 생각해요. 20년간 찍힌 그 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찾아서 파기한 건 일부일 거예요. 혹시 어딘가에 백업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인터넷 어딘가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박철수 씨 집을 정리하러 온 친척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한데 집에서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번 와보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가봤는데 정말 입이 안 다져졌어요. 박철수 씨 집 다락방에서 또 다른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락방 벽 한쪽에 숨겨진 문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가족을 똑같이 만든 마네킹들이 있었어요. 저를 닮은 마네킹, 남편을 닮은 마네킹, 그리고 서연이를 닮은 마네킹까지 모두 우리와 똑같은 얼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체형까지 비슷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네킹들에게는 우리가 자주 입던 옷들이 입혀져 있었어요. 제가 버렸던 원피스, 서연이가 버렸던 교복, 남편이 버렸던 셔츠. 박철수 씨가 우리 쓰레기를 가져간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건 마네킹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배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실을 연출한 공간에 소파를 놓고 마네킹들을 앉혀놨더라고요. 마치 우리 가족이 TV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침실을 연출한 공간도 있었어요. 저와 남편 마네킹이 침대에 누워있게 만들어놨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서연이 마네킹이 있는 방이었어요. 서연이 방을 그대로 재현해놨더라고요. 책상, 침대, 옷장까지 모든 게 우리 집 서연이 방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서연이 마네킹은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정말 역겨웠어요. 박철수 씨가 20년간 우리를 관찰하면서 자기만의 가상 가족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벽에는 우리 가족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천장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박철수 씨가 자신을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걸 발견했어요. 마네킹들 옆에 일기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오늘은 지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수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서연이가 아빠라고 불러줬다.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다. 박철수 씨가 마네킹들과 대화하면서 마치 정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기 내용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지수가 오늘 나에게 사랑한다고 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서연이가 이제 내 딸이라고 인정해줬다. 앞으로 더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 완전히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네킹 방 한쪽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가짜 결혼증명서가 있었는데 박철수와 이지수의 결혼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가짜로 만든 거였지만요. 그리고 서연이의 가짜 출생신고서도 있었어요. 아버지 항목에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고요. 박철수 씨가 정말로 자신이 우리 가족의 가장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미래 계획까지 적어놨다는 거예요. 서연이가 결혼할 때 아버지 역할을 해야겠다. 지수와 함께 늙어가면서 손자를 봐야겠다. 가족 여행도 가고 싶다. 20년간 우리를 지켜보면서 완전히 망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박철수 씨가 우리에게 실제로 접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기를 보니 이제 더 이상 멀리서만 지켜볼 수는 없다. 서연이가 곧 대학에 가기 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지수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서연이에게는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알려줘야겠다. 만약 박철수 씨가 죽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에게 접근했을 거예요. 자신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친척분이 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너무 기괴해서 저는 당장 모든 걸 불태워달라고 했어요. 마네킹도 일기장도 가짜 서류들도 모든 걸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연이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서연이가 정말 충격받더라고요. 제 마네킹도 있었다고요? 응. 하지만 이제 다 없앴어. 걱정하지 마.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벽을 쳤어요. 그 미친놈이 정말 미친놈이었구나.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아무도 잠을 못 잤어요. 박철수 씨의 광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박철수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하지 못한 파일들이 있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컴퓨터 전문가가 복구한 파일들인데 그 내용이 박철수 씨가 우리 가족 말고도 다른 가족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동네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파일 이름들이 김 씨 가족, 박 씨 가족, 최 씨 가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각 폴더 안에는 그 가족들의 사진과 관찰 일기가 들어 있었어요. 박철수 씨가 평생에 걸쳐서 여러 가족을 스토킹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집착적으로 감시당한 것 같았어요. 다른 가족들은 보통 2에 3년 정도였는데 우리는 20년이나 됐거든요. 아마 제가 박철수 씨의 돌아가신 아내와 닮았기 때문에 더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박철수 씨가 다른 동네에서도 몰카를 설치했었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장비 설치 이력이라는 파일이 있었는데 지난 30년간의 기록이 다 있었더라고요. 우리 집은 박철수 씨에게 있어서 마스터피스였던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정교하게 감시한 대상이었던 거죠.
정말 소름 끼쳤어요. 우리가 박철수 씨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작품이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박철수 씨 같은 사람들이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처럼 몰래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친절한 이웃, 여러분의 일상을 너무 자세히 아는 사람,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주 접근하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박철수 씨처럼 20년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가족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20년간의 감시는 하루아침에 잊혀지지 않거든요. 이 일이 있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 가족은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 일의 후유증은 남아있어요. 서연이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6년간 자신의 사생활이 몰카로 찍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거부했고요. 엄마,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저만 그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서연이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박철수 씨가 잘못한 거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피해자가 자책하는 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학교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도 사진 찍히는 걸 많이 싫어해요. 친구들이 셀카를 찍자고 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진 찍는 게 무서워요. 누가 또 몰래 찍고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12년간 안방에서의 모든 사생활이 녹화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여보,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 모든 순간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니.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남편은 분노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박철수 씨가 이미 돌아가셔서 직접 복수할 수도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가끔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새 집에서도 샤워할 때면 자꾸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옷 갈아입을 때도 불안해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새 집을 몇 번이나 점검받았는데도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당한 일이 결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몰카 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희처럼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모르는 사이에 감시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여러분도 이런 신호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첫째, 너무 친절한 이웃이나 지인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특히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주 접근하는 사람 말이에요. 둘째, 여러분의 일상을 너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셋째, 집안 구조나 생활 패턴을 너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세요. 넷째, 여러분이 버린 물건에 관심을 보이거나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다섯째,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요즘 몰카는 정말 작고 정교해서 찾기 어렵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TV 뒤, 에어컨 근처, 인형이나 장식품 사이, 화장실 환풍기 근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검사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몰카를 발견한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증거를 보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진을 찍고 만지지 말고 전문가가 올 때까지 그대로 두세요. 저희는 박철수 씨가 이미 돌아가셔서 처벌받을 수 없었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범죄자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심리적 피해가 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도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나아졌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일이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조심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20년간 감시당했어요. 여러분도 방심하지 마세요. 특히 너무 친절한 사람들을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물론 세상에는 진짜로 선한 의도로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속에 박철수 씨 같은 사람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해요. 저희 가족은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어요. 서연이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남편은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도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어요. 물론 예전처럼 완전히 마음을 놓고 살 수는 없어요. 항상 조금씩은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갇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조심하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적절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박철수 씨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감시하는 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상처는 평생 가요. 제발 그런 끔찍한 일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재미나 만족을 위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어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항상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